의식과 나머지 것들, 모든 과학 개념들, 즉 에너지 기억, 유전학 등의 역사는 그 개념의 본질을 정량적이며 기계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세분화 및 정교화 소질을 높여서 온 역사이다. 최근에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설명 과정이 경험에 대해서도 일어났으며 그 개념은 말하기, 조이기, 르기, 또 기억하기, 계획 세우기 등과 같은 마음의 다른 일상적인 수행 기능과 종종 혼돈되어 왔다. 경험이란 사고, 지능, 주의 집중 등과 흔히 연관되었지만 나는 이러한 과정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옛 관찰과 새로운 관찰 모두를 이야기해 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식은 종종 이 세 가지 인지작용과 얽혀 있지만 그것들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핵심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이다. 즉 의식의 신경학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기관이 아닌 내가 경험을 일으키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의식과 정보 처리 피라미드. 역사적으로 의식은 사람 마음의 가장 희귀한 측면과 연관되어 왔다. 의식의 정보 처리 개천구조는 종종 피라미드에 비유하곤 한다. 맨 아래에 거대 병렬 말초 처리가 있다. 그 처리는 망막에서 들어오는 광자 흐름, 달팽이관 내의 공기 압력, 또 후각 상피 등등등등 이렇게 의식에 그렇지만 지난 세기 동안의 의식에 대한 과학적인 전망에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다. 그 의식이 그런 정보 처리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물러나 아래쪽으로 옮겨갔다. 코에 가려움, 욱신거리는 두통, 마늘 냄새, 파란 하늘의 풍경 등에 관해서 어떤 세련되고 반성적인 혹은 추상적인 것은 전혀 없다. 수많은 경험은 정보 처리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외감각, 시각, 청각, 후각, 수용림의 뇌감각, 통증, 체온, 장, 기타, 신체 수용기의 생생한 데이터 흐름 수준보다 높으면서 그 꼭대기의 고도로 정교하고 기호적인 시각 한 단계보다도 낮은 수준의 기본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뿐 아니라 크고 작은 많은 동물들이 세계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하다. 실제로 사고력이나 창의력 같은 우리 인간의 가장 정교한 인지 능력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상적인 상황을 가정해보자. 나는 여행을 준비하던 중에 불현듯이 로페조 섬으로 가는 3시의 여객선을 예약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3시를 가리키는 시계의 화면, 여객선, 바다, 섬 등등의 이미지가 희미하게 동시적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으로 예약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시가 소리 없이 내면의 소리로 들리는 듯 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는 구문론적 및 의문론적인 구조를 지닌다. 삶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언어적인 이미지, 그 사건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경고하고 비평하는 등의 내면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격렬한 신체 활동, 급박한 위험, 명상 또는 깊은 수면만이 그를 끊임없는 동반자를 침복시키고 또 암벽, 등반, 교통, 체증을 뚫고 자전거 타기, 접근, 지형, 정찰하기, 그리고 실패 시 즉각적이고 심각한 결과를 처리하는 기타 신체적인, 인지적인 고된 활동 등등이 깊은 평온한 느낌, 즉 마음속의 침묵을 유발하는 한 가지 이유다. 인지언어학자 레이 제켄도프는 지금부터 프로이트처럼 생각이 경험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의미 수준에서 표현된다고 조작된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혀끝의 현상을 생각해보자. 당신은 어떤 이름이나 개념을 말하기 직전 이따금 마음속에 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더라도 그것의 적절한 단어를 찾지. 나는 것보다 눈, 귀, 손, 무의식적인 호문클루스, 코, 그 소리나 음은 구조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통찰이나 아주 놀라운 그림이 그려진다. 당신의 시각, 청각, 기타 공간의 측면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반영을 오직 의식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비슷하게 보이거나 들은 공간에 대한 자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반영을 오직 의식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는 유쾌한 대칭성이 있다.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에 대한 경험은 모두 추상적인 혹은 기호적이라고 봐도 1차적으로 감각공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가설은 호문클루스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환상을 설명해준다.
그 환상에 따르면 머릿속에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주권자인 나의 행동을 촉발하는 작은 인간이 있다. 종종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호문클루스라는 개념은 매우 호소력있는데 당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경험과 공명하기 때문이다. 이 무의식적인 호문클루스는 창의성, 지능, 계획 세우기 등을 담당하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의식되지 않는다. 과학적인, 예술적인 창의성, 견존하는 방식, 생각, 개념 등에서 무언가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생각해보자. 자크 아다마르는 유명한 과학자들과 동료 수학자들에게 그들의 혁신적인 생각의 기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했다. 특정 문제에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몰두하고 반복하기를 거쳐 즉 숙면을 취하거나 며칠 동안 다른 생각을 한 후에 결정적인 통찰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 통찰의 인지적인 접근 불가성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창의성과 통찰력은 지능의 두 가지 핵심 측면이다. 만약 이것들이 의식적인 성찰을 통해서 접근 불가하다면 지능과 의식 사이의 관계는 간단치 않다. 어쩌면 이들은 마음의 두 가지 다른 측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지능이 궁극적으로 세계에서 현명하게 행동하고 살아남기 위한 것이라면 경험은 느낌에 관한 것이 아닐지. 그런 관점에서 지능은 행동에 관한 것이고 경험은 존재에 관한 것이다. 이런 중요 주제는 11장과 13장의 동물과 기계의 지능 및 의식의 맥락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의식과 주의 집중. 나는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의 독자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이런 호문클루스를 그려볼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낱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심리학자는 피험자에게 이미지의 특정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주의 집중이란 뭘까? 마음이 특정 사건, 사물 또는 개념 등을 인식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주의 집중이 의식의 밀실로 통하는 중요 대기실인가?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사물이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가? 주의 집중에는 요점 기반의 자동적인 주의, 공간적인 및 시간적인 주의, 특징 및 사물 기반 주의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부족한 처리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는 점이 신세계의 용량은 제한적이므로 아무리 큰 신경계라도 모든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대신에 마음은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의 일부와 같은 특정 과제의 계산 자원을 집중한 다음에 동시에 진행되는 대화와 다른 과제에 집중하도록 전환한다. 선택적인 주의 집중은 정보, 과부하 문제에 대한 진화적인 해결이다. 선택적인 주의 집중의 작용과 특성은 이 세기가 한 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포유류의 시각 시스템 내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 많은 놀라운 효과는 만약에 당신이 어떤 사건을 직접 보고 있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농구 코트의 고릴라 환경 실험을 생각해보자. 이 환경 실험에서 순진한 피험자는 진행하는 농구 경기에서 공문을 수정한다. 그 경기장에 한 남자가 고릴라 복장을 한 채 느리게 코트를 어질러가지만 순진한 피험자인 많은 사람들은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하고 완전히 놓친다. 부주의명이라고 알려진 이런 분명한 시력장애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불법이다. 따라서 시각적인 경험은 선택적인 주의 집중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은 보통 그 대상의 다양한 속성을 의식하지만 주의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대상은 당신의 의식에서 사라진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정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19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주의 집중과 의식이 별개의 기능과 신경 메커니즘을 지닌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실은 심리학자들은 지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극을 사용하여 의식 없는 주의를 탐색한다. 예를 들어서 남녀 누드 이미지는 심리학자들이 마스킹이라 부르는 영화 촬영 기법을 통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으로 선택적인 시각 처리를 유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는 피연자의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라서 처리된다. 이러한 실험은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되어 왔으며 당신이 의식하지 않고도 사물이나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작업, 식사 또는 운동 중에서 마음 공격은 잘 연구되지 않았지만 의식 없는 주의 집중에 관한 또 다른 사례이다. 무언가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이 의식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지만 그 반대 해리어 전제, 즉 주의 없는 의식이 존재하는지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특정 위치 또는 사물에 주의를 기울일 때 면밀히 조사해보면 주의의 초점 밖의 모든 것들이 사라짐에 따라서 나머지 세계가 터널로 척수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의 어떤 측면을 알아챈다. 나는 내가 글자를 보고 있거나 고가도로 다가오는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요점은 고속도로의 어떤 재정, 스포츠, 경기의 군중, 총을 든 사람 등등의 장면에 대한 간결하고 기력적인 요약을 말한다. 요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처리가 필요하진 않다. 당신이 어떤 사소한 디테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큰 사진이 화면에 갑자기 짧게 표시되어도 당신이 그 사진의 요점을 파악할 수 있다. 20분의 1초 동안에 흘릿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주의 집중 선택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복잡한 감각운동 과제를 흥미로운 팟캐스트나 또 라디오 쇼를 들으면서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하는 것과 같이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 주의력의 한계와 도로를 살펴보다가 이야기를 따라서 듣는 것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인지적인 노력을 고려해보면 주의 집중은 이런 과제들 중에서 오직 하나에만 배당된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동안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시각적인 장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 무언가를 경험하는 데 필요하거나 충분치 않다는 가정을 선호한다. 이것을 입증하려면 비실험 동물에게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향식 주의 중지를 신경회로를 미묘하게 조작할 필요가 있다. 그 관련 문헌을 계속 지켜보자. 이 장을 요약하자면 의식을 언어, 사고, 지능, 주의 등으로부터 분리한다고 해서 의식이 이러한 과정들과 크게 얽혀있지 않다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내가 이 문장을 타이핑하는 동안에 내 의식의 시선은 발밑의 계획에 부엌 조리대 위의 책으로 그리고 창밖의 안개에 좌우간 워싱턴호로 옮겨간다. 내가 각 항목에 하나씩 차례로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그것들을 알아채고 나머지 하루를 계획할 때 그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용도 즉 언어, 주의, 기억, 계획하기 등등은 날 것의 경험과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작용들은 그것들을 지원하는 독특한 아마도 서로 겹치는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가질 것이다. 물론 많은 경우에서 컴퓨터는 이미 말하고 주의하고 기억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다. 그러나 경험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멈추자. 이제 마음을 지원하는 주요 기관, 즉 뇌에 대해서 알아보자. 뇌에 대해서 알아보자. 다섯 번째, 의식과 뇌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이 죽으면서 포기하는 영혼이 오용뼈 상자 안에 들어있는 3파운드 두부 같은 장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렇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신경중심 시도의 최동기, 의식의 상태와 의식 상태 사이의 중요한 구분, 그리고 의식의 신경학적인 발자취 탐색에 근거하는 원리를 추적해 보려고 한다. 심장에서 두뇌로 만기록 역사는 심장이 이성, 감성, 또 감정, 용기, 마음 등의 자리라고 여겨봤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 미래를 만드는 첫 단계에서 뇌는 콧구멍을 통해서 빼내어버렸고 심장, 간, 기타 내부 장기는 하루와 사후의 세계에서 필요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처치해 부어서 보존했다. 뇌만 빼고 모든 장기를 말이다. 수천 년 후에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일을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없었다. 플라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념적인 탐구에 단호하게 반대했으며 소크라테식 대화를 선호했다. 불행하게도 마음의 상당 부분의 의식의 주목 없이 작동하기 때문에 숙고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속성을 추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 물리학자, 발생학자이자 최초의 진화의 연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물론 내는 어느 감각도 동등하지 않는다. 올바른 견해에 따르는 감각의 처리와 근원은 심정의 영역이다. 심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습하고 차가운 뇌의 주요한 기능이 심장에서 나오는 따뜻한 혈액을 식혀주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뇌에 대한 이런 광범위한 무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예외는 기원전 400년 제작된 의학 논문에서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 이다. 이 짧은 에세이는 어린이, 성인, 노인 등 뇌전증 발작과 그 원인을 신이나 마법의 용어가 아니라 완전히 자연적인 용어로 서술한다. 히포크라테스로 조정되는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뇌전증은 내가 마음과 행동을 통제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사람들은 기쁨, 즐거움, 웃음, 스포츠, 슬픔, 비통, 낙담, 탄식 등등이 그 모두 아닌 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뇌를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지혜와 지식을 얻고 보고 듣는다. 신성한 질병에 관하여 이어는 내가 영원히 자리를 일몰 재인하지 못하는 고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통찰의 짧은 불빛과도 같다. 기독교의 창설 텍스트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도 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며 오직 심장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하다. 심장 중심 이미지와 언어는 오늘 우리의 관습과 언어에도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우리는 능을 위도 아우흐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밸런타인데이의 시상하부 모양의 과자 대신에 심장 모양의 초콜릿을 선물한다. 세크리드 허트, 성스러운 심장 성심 교회와 아카데미가 있지만 세크리드 브레인, 성스러운 뇌, 성뇌에 대한 교회와 아카데미는 없다. 세크리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심장은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끔찍한 실험을 통해서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키며 근육이며 생물학적인 필수 돈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일부 초기 해부학자들은 뇌가 감각 및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학자는 2세기 의사였던 갈레노스였으며 그는 그런 임상 지식을 검토작교에서 이기하면서 습득했다. 갈레노스는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심령이라고 간에서 심장을 거쳐서 머리로 들어간다고 주장을 했다. 심령. 네. 뇌의 수액으로 채워진 강인 뇌실 내부에서 심령으로 생명, 감각, 운동으로 정화된다. 이런 갈레노스의 생각은 이후에 천년을 지배했으며 교부들과 또 스코트 철학자들이 또 뇌실이 감각의 정체로서 그곳에서 모든 감각이 결합해서 사고와 행동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신성시하도록 만들었다. 뇌의 회색 찌르는 순간 영혼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무르고 거칠고 차가우며 단지 뇌실에서 신경으로 심령을 분부하시할 뿐이다. 그렇게 유체역학과 관련된 개념을 넘어서는 세계에서 어떤 기계역학 개념도 화학적인 신진대에서 전기에 대한 개념도 전혀 없던 세계에서 그런 설명은 적어도 막연히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한 수세기 동안의 주요 지적인 활동은 고전 작가들의 논쟁적이고 빈약한 재해석과 성서조서뿐이었다.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부르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중세학자들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자연을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실험 철학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었다. 르네상스를 시작으로 해서 개망조와 종교개혁의 분쟁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태도는 더욱 외면화되고 경험적으로 세계관으로 바뀌었다. 과학과 종교는 갈라서고 서로 다른 지식과 경고 방법론을 향하기 시작했다. 자연신학과 자연철학은 현대 과학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영국 의사 토머스 윌리가 1964년에 뇌해부학은 뇌이랑을 세심하게 그리는 뇌정신 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뇌이랑은 전통적인 문헌에서 찾아온 단순히 뇌장과 비슷하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연구는 이성을 향한 느린 깨우침이었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아픈 사람들은 기관의학적인 치료에 최전선에 있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피를 빼내었고 동물장기 이성은 식물 자신의 소변 등을 혼합한 놀랍고도 다양한 약물을 섭취했다. 19세기 초에서 뇌 기반 설명이 등장했는데 그 선구자는 독일의 의사 요세프 갈과 조스 요한 슈프르츠하임이었다. 같은 인간의 동물의 사체를 체계적으로 해부한 결과를 바탕으로 매우 해석질이 마음의 유일한 기관이라는 철저한 유물론과 경험주의에 기반한 설명을 명확히 주장했다. 이 기관은 동질적이지 않은 각기 독특한 기능을 가진 여러 부분의 집합체이며 그 기능은 오늘날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구성성, 획득성, 비밀성, 군집성, 자비, 숭배, 강직, 자존감, 생식사랑 등등이다. 갈과 슈프르츠하임은 두개골과 모양과 돌출부에 의해서 두개골 아래의 기관의 크기와 의미를 추론하고 검사된 개인의 정신적인 특성을 진단한다. 그들의 골상학 방법은 성장하는 중산층에 세련되고 현대적으로 빌되고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골상학은 범죄자 미시강이 저명한 사람, 악명 높은 사람 등등을 분류하는 데 사용되었다. 외부 두개골의 모양과 기저의 신경까지 크기 및 기능 사이에서 식별 가능한 어떤 관계도 없기 때문에 골상학은 결국 평판 좋은 방법으로서의 명성을 잃었다. 다른 신체의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의 구성 요소는 세포이다. 이런 발견은 19세기 후반 개별 세포의 광범위한 과정을 염색할 수 있는 특별한 염료의 발견과 함께 이루어졌다. 신경과학의 수호성인 불리는 스페인의 해부학자 산티아고 라모니 칼은 뉴런을 발견해서 그것이 엄청난 후광을 받도록 만들었다. 신장세포가 혈액이나 심장세포와 완전히 구분되는 것처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아닌 협력세포의 종류도 수천 가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뇌의 신경예를 잉크와 연필로 그린 그의 그림은 오늘날 박물관, 전시관, 캠핑 등등에 장식하고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에서 작은 비행기가 아마존 정글 상공을 몇 시간 동안 비행하며 정글의 광활한 모습을 찍은 장면을 떠올려보라. 열대우림에는 인간 뇌의 신경세포 수만큼이나 많은 나무가 있다. 거대한 형태적인 다양성을 지닌 나무들, 즉 독특한 뿌리, 가지, 덩굴에 그려진 잎, 귀에 달린 요청 등등의 신경세포의 다양성과 비교될 만하다. 라몬 칼은 신경과의 핵심 원리로 뉴런 학설을 제시했다. 뇌는 신입술에는 특수한 접합 부위에서 서로 맞닿아 있는 서로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진 광대하면서도 촘촘히 얽혀있는 레이스와 같다. 정보의 흐름은 뉴런의 뿌리인 가지들기에 형성된 수천 개의 신입술에서부터 세포체 쪽으로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 정보는 세포체에서 뉴런의 단일 출력선인 축삭돌기를 통해서 다음 처리 단계 수천 개의 다른 뉴런으로 분해된다. 이렇게 그 정보 순환이 마무리되면 뉴런들은 끊임없이 서로 소통을 한다. 이런 뉴런 소통의 물리적인 기반은 전기 활동이다. 각각의 시냅스는 세포막의 전기 전도성을 잠시 높이거나 낮춘다. 벽으로 생성된 전하는 가지돌기와 세포체의 정교한 세포막 결함의 그려짐을 통해서 하나의 성의 실무율 피크파를 또 표현한다. 지난 세기 후반에 기계식 인공호흡기와 심장박동기가 발명됨에 따라 삶과 죽음에 대한 뇌중심 관점으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전까지는 폐가 숨을 움직이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죽음의 모습이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날 죽음이 가슴에서 머리로 올라감에 따라서 죽음은 훨씬 복잡해졌다. 비록 신체의 나머지 부분이 아직 살아있을지라도 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적은 것이다. 이런 비용적인 주제를 구정에서 다시 다루겠다.